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왜 우리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는지 이유를 하나 오늘 말씀드려 볼까요? 이 듀플이라고 하는 세계 굴지의 이 면세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본금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중소기업 형태를 갖춘 모양입니다. 중소기업 형태를 갖추었으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입찰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국제항공사의 이 면세점 설립건에 대해서 입찰할 자격이 갖춰진 거죠. 그래서 입찰권을 받았습니다. 부산 김해공항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2위의 굴지의 면세점 회사가 중견기업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위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더듬을까요? 화가 나서 그럴까요? 어쨌든 자, 이런 상태에서도 정부는 입찰 자격이 있으니까 입찰을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니 정책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죠. 이 이야기를 2부 경제 핫 이슈 시간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이 맥커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하철 9호선 요금을 1,500원인가요? 올리겠다 그랬죠. 맥커리가 지하철 9호선에서 최종 철수했답니다. 그동안에 독단적으로 요금 인상 발표도 하고 이래서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었는데요. 맥커리가 떠났다는 의미는 팔아넘겼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서울시가 샀을 것인데 운임 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서울시가 갖게 될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것인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철값 오를까요?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투싼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8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IHS 집계 2005년부터 8년 연속 2000cc급 SUV 세계 생산량 1위. 넘버원의 스케일이 남다르다. 뉴 투싼 IX.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 눈치를 상당히 보는 듯 하다가 오후장 끝날 때쯤 상당히 올랐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오늘 하루 종일 지루한 그런 모습을 보인 코스피, 예. 어제보다 0.54% 상승한 2046.69포인트를 마치면서 예. 일단 하락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오늘도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장중 하락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지만은 네. 10월 HSBC가 집계한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속보치가 지난 9월에 50.2포인트와 시장에서 예상했던 50.4포인트 선을 넘어선 50.9포인트로 발표되면서 향후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함에 따라서 상승 전환하면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장 막판 무렵 그 매수세를 좀 더 힘을 붙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전기전자, 화학, 통신, 보험, 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1,000억 원 이상 주식을 사들이면서 40영업일째 사자세를 이어갔고요. 네. 투신을 비롯한 국내 기관은 전기전자, 운송장비, 통신, 보험 등을 중심으로 1,3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팔면서 네. 9영업일 연속 팔자세를 지속했습니다. 오늘 전기가스, 운송장비, 비금속 광물 단 3개 업종만이 하락했을 뿐이고요. 네. 운수창고, 종이목재, 의료정밀, 화학, 의약, 건설, 철강금속 등 나머지 전 업종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생긴 게요. 예. 중국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어제 증시도 그렇고 오늘 증시도 우리가 조금 힘을 못 받았거든요. 예. 이게 무엇인가 봤더니 중국 공상은행, 네 번째 큰 은행인 중국 공상은행이 지난달까지 약 36억 달러의 손실 상가액을 처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중국의 부채가 GDP 대비 200%를 지금 넘고 있고 주요 은행들의 상각 액수가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중국의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 그래서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웃인 우리나라는 아무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뭐 모른다는 부분들에 의해서 네. 좀 둔감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중국 시중은행 뭐 최근에는 5대 국유은행의 그 올해 상반기 부실채권이 급증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지만은 네. 중국 시중은행에 대한 부실, 특히 지방은행에 대한 부실에 대한 그런 그 뉴스는 네. 국제 신평사들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바고요. 네. 미국에 이어서 중국발 금융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중국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아우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네. 이런 좀 악재 부분이 단계에 그치고는 있지만은 네. 역시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중국 경기에 대한 좀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의 중국 금융시장의 변화 가능성, 특히 불안감의 확대 여부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경제는 심리라서 너무 이거를 부각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알고서 대비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조금씩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우려될 만한 그런 악재가 될 수도 있겠네, 그죠? 예, 일단 뭐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이라든지 내수 지표들 자체는 회복 가능성이 아직 낮고요. 네. 결국은 앞으로의 경기 방향은 대외 수요, 즉 수출 부분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특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지난 상반기에도 글로벌 증시에서 코스피만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대적인 좀 역차별 모습이 나타난 부분들도 예. 환율의 하락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연중 저점 수준을 하회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같이 빠른 속도의 환율 상당한 좀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코스피에는 그나마 유의한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다소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글로벌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의해서 환율 측면에서의 가격적인 부정적인 영향력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대외 수요의 확충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도 시장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기대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한번 기대가 되는 쪽으로 한번 말씀을 여쭤볼까요? 건설하고 조선주의 목표가가 약간 좀 상향 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향후에 대한 또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최근 유럽 경기가 상대적으로 좀 회복이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신조선가라든지 신규 수주 이런 조선 관련된 업황들의 그런 양원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3, 4분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적어도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앞으로 특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선박 수주도 늘어나고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네. 조선은 물론이고 건설까지도 향후 기대감에 의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조선주들 이런 기대감 속에서 대우조선해양이 3.98% 상승을 했고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관련주들이 2에서 3%씩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두운 그림자가 또 드려지면 다른 한쪽에서는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도 하죠. 예. 주칭시 언젠가는 또 태양이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BS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홍순표 부장과 환율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네. 오늘 연중 최저치 장중에 붕괴됐었다면서요. 네. 2시 한 20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1054원까지 떨어졌고, 그래서 이 1월 15일 날 기록했던 이 연중 최저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환율이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가 아무래도 이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달러 약세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 상태고 거기다 외국인 주식 자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경상수지도 흑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계속 달러가 지금 들어오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오늘 당국이 그래서 지금 구두 개입까지 했습니다. 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하고 네. 한국은행 국제국장 두 외환 당국 책임자들이 공동 명의의 구두 개입을 통해서 네. 최근의 원달러 환율의 일방적 하락 움직임이 좀 과도하다. 그리고 이 시장 내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당국이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약에 이러한 쏠림이 계속될 경우에는 완화하려는 조치를 취하겠다. 다시 말해서 직접 개입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네. 이제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면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달러를 사거나 파는 방식으로 네. 이 환율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그 사전적인 단계로 보통 이렇게 구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공기업들한테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걸 좀 중단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보통 과거에도 보면은 한번 쏠림으로 가기 시작하면은요. 잘 안 먹힙니다. 이게 장중에 잠깐 효과 낸다 하더라도 네. 결국 이 시장이 이게 어떻게 뭐랄까요? 좀 스스로 지친다 그럴까요? 네. 내지는 거기서 소기에 그 쏠림 현상이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가는 경향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계속 1,000원 이하 이렇게까지 가리라고 보진 않고요. 네. 여기도 어느 정도는 이 하나의 그 저지선이 또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제 이 환율 시장이 이 마감이 된 모양인데요. 네. 1,061원으로 마감이 됐네요. 구두 개입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구두 개입하고 나서 이제 가파르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취했는데 이런 게 사실 시장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쏠리다가도 또 갑자기 또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이런 게 시장이죠. 청취자분들에게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 이 환율이 올랐을 때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냐 그러면 달러를 대거 사들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상당히 싸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이게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지갑을 열게 되면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건데 지금 지갑 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조금씩 이 환율 떨어지는 재미도 보셔야 되는데 그 재미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 소식은 검찰이 동양그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됐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동양그룹 계열사 중에 대부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동양대부. 파이낸셜 대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인터내셔널 대부. 예. 네, 파이낸셜 대부. 예. 사실 이런 대그룹이 대부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조금 약간 좀 그런데 네. 어쨌든 이 동양대부라는 회사에서 상당한 많은 금액의 계열사 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경영진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또 분식의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검찰이 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동양대부라는 회사가 이 동양레저하고 동양인터내셔널에 대출을 내줬는데 두 회사 모두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네. 사실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대출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태죠. 계열사니까 돈을 밀어준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대손 충당금을 쌓는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이 회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당한 대출 과정에서의 부당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 보고 있고 네. 동양대부의 어떤 회계법이 이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3일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지금 감리 신청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동양대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 수사가 지금 어차피 이 불안전 판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위법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동양그룹 사태 전반에 대한 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사기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고객 돈을 갖다가 이 CP하고 회사채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회사 망해가는 회사에다가 돈을 대는 겁니까? 오늘 아침 저희 한국일보에 이제 보도된 내용을 제가 한 가지 인용을 해드리면은. 예.
굉장히 많은 금액의 동양의 CP를 산 투자자인데 네. 동양증권에 있는 한 PB가 예. 보낸 메일이 이제 공개됐군요. 공개가 됐습니다. 그 예. 메일을 보면은 오리온에서 다 지원해주기로 했다. 하하. 또 이 문제는 뭐 사장이 깨끗하게 뭐 해결을 해주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허위 사실을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불안전 판매 차원을 넘어 예. 거의 뭐 사기에 가까운 행태인데 이것이 뭐 조직적인 건지 아니면 그 직원 개인의 어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동양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 대해서 아무튼 상당한 정도의 불법과 위규 사례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직적 사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안 그러고서야 사장 이야기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직원이. 자, 보건당국이 대웅제약 본사 압수수색한다는데 이건 또 뭔 이야기입니까? 예,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오늘 대웅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제품 판촉을 위해서 병원에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 처방의약품 매출 1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불법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거로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이게 뭐 내부 제보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이미지 훼손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병원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그동안 이 쌍벌제 적용까지 적용이 되면서 조항까지 적용이 되면서 많이 개선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도 암암리에는 상당한 아직도 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수수 그리고 과거처럼 뭐 그냥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뭐 행사에 대한 후원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 식의약청 조사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네, 참 시간만 있으면 저도 좀 논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드사 대출금리 인하된다는 소식이 좀 좋은 소식인가요? 카드사들은 싫을 거고요. 소비자들은 좋을 거고요. 네. 네. 지금 금융감독원이 이 카드사들 그리고 캐피탈 회사들로부터 대출금리 모범 기준 이행 계획서라는 걸 제출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12월까지는 금리를 내리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론이라든가 현금 서비스, 그다음에 할부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대상이 되고요. 네. 캐피탈 회사는 이제 신용대출이 되는데 아마 적게는 0.5%, 많게는 한 2% 포인트까지 대출 금리가 좀 인하되지 않겠느냐 이럴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굉장히 이번에 뭐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고금리를 받고 있으면서도 예.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 실제로 지금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수료율 그냥 대출 금리로 보시면 됩니다. 네. 21%가 되고요. 리볼빙 대출 같은 경우는 20%, 예. 또 카드론 같은 경우는 15에서 한 20%의 이자가 부과되는데 예. 다른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사들이 대부분의 이익이 여기서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장사에 대한 강력한 철퇴의 의지를 지금 감독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산법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명이다, 화재다, 여러 가지 교육 보험이다, 이 보험사를 거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카드사에다가 계열사 대출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계열사 대출을 가지고 카드사 같은 데서는 또 소비자에게 역으로 20%가 넘는 이런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대출을 하니까 이게 참 과연 증거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요. 하여튼 논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광대역 LTE는 LTE폰이면 다 되는 거요? 아니라 모두 되는 거 KT폰. 오직 모든 LTE폰에서 광대역 LTE 되는 건 KT뿐. KT로 오시오. 웰컴.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창조.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논평 이야기를 하면서 답답한 점 몇 개를 말씀드렸죠. 우리 카드사들이 20%가 넘는 대출을 소비자들에게 받고 있다는 내용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정시에서 중국 시장의 위험성도 있다는 것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부에서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 입찰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반 성장 경쟁 정책이 오히려 외국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풀어봅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생경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쓰셔도 됩니다. 트위터 잘 쓰시는 분들은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도 있고요. 웹사이트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은 저희들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말이죠.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타워 팰리스가 지어진 지 10년. 10년이면 팰리스도 변하니까. 마침내 레미안이 새로운 팰리스를 선보입니다. 45층에서 한강이 보이고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999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레미안 강동 팰리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02403-3060 삼성물산. 곽수종의 생생경제. 여러분 동반 성장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중소기업이죠. 국내 기업 간의 기계적인 동반 성장을 강조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이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공항 면세점 운영권 입찰에서요.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기업을 배제했습니다. 그랬던데 결국 외국계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듀프리 토마스 줄리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듀프리아라고 하는 회사는 세계 굴지의 면세점 회사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중소기업연구원의 이동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듀프리 토마스 줄리 코리아 이거 어떤 회사입니까? 이게 스위스에 있는 듀프리라는 회사로 한 매출액이 한 40억 달러로 세계 면세점 2위 정도에 해당되는 대규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대기업을 배제한 입찰에서 세계 2위의 면세점 기업이 입찰이 되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정부가 이제 이 현재 중소 중견 기업 면세점을 네. 2015년까지 한 15개 정도 늘리겠다 뭐 이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예.
뭐 대기업의 참여를 좀 제한을 했죠. 하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뭐 시도는 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좀 최저가 입찰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해서 3차례나 유찰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틈을 놓여서 이제 두프리가 사업권을 따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본금 1,000만 원 가지고 설립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국내에서 설립할 땐 그 소규모 규모로 설립을 했죠. 이 말은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로 국내 시장에 직접 투자할 것인가는 그들의 소관이지만 아무래도 그런 점이 고려는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이런 거는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얼마 전 그 정부 세종청사 구내식당 운영권 입찰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이 정부 세종청사 구내식당 이제 위탁업체 선정 시에 이제 아라코라는 외국계 급식 기업인데요. 네. 이곳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가 중소중견 급식업체 지원을 명분으로 해서 공공기관의 대기업 계열사 참여를 배제를 시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아라코가 비록 외국계 기업이지만 규모 면에서 대기업 계열사도 아니고 상호 출자 제한 규모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참여가 자유로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세종정부 종합청사 구내식당도 외국계 급식업체, 3대 급식업체, 면세점도 외국계 2위 면세점 기업,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고 배제했는데, 네네. 그렇다 그러면 공공입찰 중에서 중소기업이 입찰한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공공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이제 중소기업 간 경쟁 품목이란 제도인데요. 네. 이에 해당된 품목은 이제 중소기업으로부터만 구매를 해야 되는 정부가 네. 그런 제도가 있고 네. 또 최근에 이제 적합업종 제도가 운영되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합의를 통해서 예. 중소기업만이 시장에 이제 참여하도록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도시락, 김치, 햄버거 식빵, LED 등 예. 차량용 블랙박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 조달 시장이나 군납 시장에서 예. 대기업이 스스로 이제 철수하는 그런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중소기업들은 뭐가 문제길래 이런 굵직굵직한 정부 조달 사업 아닙니까? 일종의, 그죠? 네네네. 원래 이 FTA에서도 놓고 보면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내용인데 네네. 우리 중소기업은 왜 이런 자기들의 먹잇감을 외국인 업체들에게 이렇게 던져줍니까? 그것이 이제 중소기업들의 역량 부족 측면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단체 급식 같은 경우도 지금 세종청사 같은 경우 한 1,600명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규모인데 예. 이런 규모를 이제 중소기업이 하기는 사실 조금 역량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앞서 처음에 문제 제기됐던 그런 공항에서 면세점 운영하는 것도 대기업조차도 사실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중소기업에 진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네. 이 중소기업에게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네. 면세점 자체가 네. 영업이익을 낸다는 보장이 없다. 또 네. 구내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가를 맞춘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네. 근데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의 이런 위장기업 비슷하게 자그마한 네. 회사를 만들어서 입찰을 따낸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의 허점을 외국인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단 정부가 이 중소기업이나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러한 것을 어떠한 규제 방식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같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정책들을 위반하면서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판단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면세점 같은 경우도 이
본질은 중소기업이 면세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 중소기업 제품이 면세점에서 팔릴 수 있도록 판로를 확보해 주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대기업이 운영을 하더라도 예.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제품 판매하도록 뭐 협조를 좀 요청한다거나. 그게 본질이죠. 네네. 예. 아니면 뭐 공항공사가 이 중소기업 제품 전시를 위한 뭐 일정한 판매 공간을 조금 뭐 내놓는다든가. 네. 뭐 이러한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었겠느냐 싶고요. 네. 그다음에 급식 시장에서도 사실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가 이 학교 급식이 이 자체 조리하는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서 예. 이 위탁 급식 시장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예.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그것을 이제 대규모 위탁 급식을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더 뭐 이 제도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도 공항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이게 규모의 경제가 있어가지고 네네. 국내 백화점이나 아주 대형 유통망의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이런 곳에서도 중소기업 제품이 먼저 깔려야지만 이게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역량이 좀 부족한 건 분명히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다이소나 이런 특정 상표를 제가 뭐 말씀은 이미 드려버렸네요. 이런 상표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골목 상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 골목 상권에 대해서 뭐 유통시장에 사실은 아시다시피 96년도에 개방 이후에 네. 이미 뭐 외국계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고 예. 현재 정부가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의 진입 자체를 예. 막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단지 뭐 상권으로부터 거리 제한이라든가 예. 뭐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외국계 기업으로 이제 영국계 자본 테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역차별이 유통업 쪽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이게 대규모 기업이냐를 판단할 때 그 외국계 기업 자체의 규모보다는 국내에서의 사업 규모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업 규모가 이제 소규모라면 그것을 이제 뭐 대기업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본사 자체는 다국적 기업이지만 국내에서는 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겠군요. 아니 우리나라는 시장 개방 경제니까요. 뭐 어느 나라의 제품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투자를 하고 거기서 또 돈을 벌어서 우리 사회에 환원을 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어떤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시에 쳐놓은 규제 같은 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구멍이 너무 많이 뚫혀 있으면 뭐 이걸 규제를 만드나 마나 된다 이거죠, 그죠? 네네.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런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희 나라가 말씀하시다시피 이미 WTO에 가입돼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나라들하고 FTA도 맺고 있고 뭐 이런 입장에서 직접적인 어떤 시장 규제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도 규제보다는 대기업하고 외국계 기업,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더 나아가 이제 소상공인이 함께 모여서 좀 갈등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란 얘기고 저는 그러한 사회적 합의체의 활용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시민사회가 발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에 관한 갈등은 지자체하고 그 지역 상권이 협의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는 형태지 이게 직접 규제를 하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희 나라도 좀 더 선진화되려면 그러니까 민간 자율 규제 시스템 뭐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좀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규제를 정부가 직접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면 그것은 그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좀 설정해서 바람직한 규제 수단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과 같은 형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동주 박사께서 인터뷰하시면서 저희 나라 그러셨는데 원래 이제 방송은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저도 실수를 했습니다. 특정 상표를 말하면 안 되는데 청취자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뭐 다른 뜻은 없었으니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이동주 박사였습니다. 생생경제 금요기획
이번 주 생생경제 금요기획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모시고 복지 논란 사회의 해독제 같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궁금한 이야기,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를 웹사이트 참여 게시판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금요기획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또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 연준이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 있죠? 예, 맞습니다. 10월 30일, 31일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이제 올해 2번 남은 회의입니다. 10월 회의, 그다음 12월 그렇죠. 회의. 이렇게 하고 이제 버냉키 의장도 12월 회의 마치고 이제 퇴임하고 이렇게 되는데 셧다운 때문에 사실상 올해 양적 완화 축소는 물 건너갔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내년 3월이나 돼야 좀 시작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미국 경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셧다운 때문에 좀 고용 시장에 좀 충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9월 취업자 수 나왔습니다만 예상치는 18만 명이었는데 14만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셧다운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표인데 네. 이제 셧다운이 시작된 10월 지표는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10월 일자리가 12만 개 가량 좀 없어질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올해 중반까지 좀 순항을 했던 미국 경제 회복도 하반기 후반부에는 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숫자를 보면 셧다운만 가지고 보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0.25% 최대 0.5%포인트까지 좀 깎아먹을 것이다. 예, 그런 전망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미국 연준의 출구 전략에 좀 차질이 있을 것이다. 네. 애초에는 12월쯤에도 좀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내년 3월까지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네. 저희 인포맥스에서 이제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를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예, 유명한 경제 예측가 함께 좀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분 말씀하시는 게 미국 출구 전략을 하려면 네. 월간 일자리가 20만 개씩 3개월 연속 늘어나야 된다. 네. 그런데 셧다운 때문에 9월 취업자 수가 14만 명에 그쳤고 네. 10월도 안 좋을 거고 그래서 11, 12일 이렇게 3개월 늘어난다 하더라도 빨라야 내년 3월이나 돼야지 출구 전략을 시작할 수 있을 거고 네. 이거는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좀 미국 경제가 좀 고용이 좀 안 좋게 되면 6월까지도 좀 미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하나 변수는 이제 연준 의장 교체, 제넷 옐런이 내년 1월에 이제 교체가 되는데 교체되자마자 정책에 좀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제 3월에도 좀 어렵다면 6월까지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 YTN 생생경제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송 교수도 같은 생각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셧다운, 소위 말해서 미 연방정부의 운행 중지,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 전환점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셧다운 때문에 미국 경제 흐름이 사실상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미국 출구 전략이 일단 멈춤 모드에 이제 들어가면서 금융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타난 거랑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지금 추락하고 있고요. 또 각국, 미국, 일본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출구 전략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나라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신흥국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있고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사상 최고치에 근접할 정도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미국 출구 전략이 이렇게 예정대로 못 간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셧다운 디폴트가 12월 내년 1월 계속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출구 전략을 미국이 자신 있게 좀 밀고 나가면 그 정상화라는 경제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좀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미뤄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쪽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외교적으로도 보면 그 아시아 국가들이 좀 미국 의존도에서 벗어나려는 그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군요. 또 앙숙이었던 중국과 인도가 좀 가까워지고 있고 러시아까지 또 합세해서 브릭스 결정력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외환보유액에서 그 달러를 좀 다른 통화로 대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 좀 인기를 좀 끌고 있고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끼리 통화 스와프를 하면서 좀 결속력을 높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게 결국은 좀 미국의 위상이 낮아지는 것과 좀 맞물려 돌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은 요새 야스쿠니 신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비세도 얼마 전에 인상을 했고 그죠? 네네. 일본 경제 아베노믹스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예, 잘 나가다가 지금 약간 좀 브레이크를 걸리고 있는데요. 좀 삼중고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역 적자 첫 번째 이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엔고가 다시 시작될 조짐이 있고요. 그 경제 성장률도 좀 그전에는 한 4%까지 좀 분기 성장률이 나타났는데 요번 3분기, 4분기부터는 좀 성장률이 1%대로 좀 깎이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제 무역 적자부터 좀 보면 그 아베노믹스를 한 게 결국은 엔화 가치를 낮춰서 수출을 높이자는 건데 네. 수출보다 지금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게 문제고요. 그 일본이 지금 대지진 이후에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그래서 에너지 수입이 많은데 이 부담이 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이 이제 스마트폰 수입이 늘어나면서 일본이 무역 적자를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15개월 연속 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엔고 문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미국의 출구 전략을 늦추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제 달러와 거래되는 엔화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 정부에서는 좀 엔 환율이 한 100엔 위에서 좀 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야 이제 수출이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97엔 수준이고 앞으로 점점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엔고 문제가 일본 경제에 좀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성장률 마찬가지로 그 일본 수출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성장률이 일종의 그 아베노믹스 거품이 빠진다고 볼 수 있는데 4%대를 기록했던 게 이번에는 한 1.6%대 정도로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유럽 경제도 한창 들었었는데 오늘은 유럽 경제 중에서도 스페인 경제만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습니까, 스페인 경제는? 예, 스페인이 지금 그 금융위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3분기 GDP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9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에서 이제 탈출. 기사회생하는가 보네요. 예, 지금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이고요. 1월부터 8월까지 수출이 작년보다 6.6% 늘어났다고 하고 있고 또 스페인은 관광지가 많은데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서 일종의 좀 외화벌이에 성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3%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에도 0.7% 이렇게 성장률이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스페인 건설회사에 투자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스페인에 대한 좀 신뢰 회복의 신호가 아닌가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조금 주춤거리는 상황이고 유럽은 조금 숨을 쉬는 이제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모습이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그래서 쉐보레가 10월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특별 지원. 스파크 또는 크루즈 디젤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36개월 1.9% 초저리 할부. 쉐보레 혜택으로 즐거운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일부 차종 제외 10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This is Mask, Alabama. We are an unarmed freighter with a potential piracy situation. 톰 행크스 주연. Look at me. I'm the captain now. 스스로 인질이 된 선장.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We gotta get him off this ship! 본 시리즈 감독. 캡틴 필립스 10월 23일 대개봉. 15세 관람가.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대입학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네, 여러분께서 1부, 2부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밝은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말입니다. 적어도 4시 뉴스 듣고 4시 10분 생생경제 3부에 좀 더 밝은 뉴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맥커리 지하철 고선 이야기인데요.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3부에서 뵙겠습니다.